반가워요. 여러분의 선배 어중규입니다. 자, 정말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들 지식밥차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지식밥차 플러스에서 워낙 많은 친구들을 제가 또 만나고 있기 때문에 뭐 지식밥차가 오랫동안 안 올라왔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어색하다 하시는 분은 잘 안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오랜만에 정말 제가 캐스트 지식밥차로 이제 돌아온 만큼 여러분들에게 또 현실 속에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이야기들을 또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되게 일찍 올라 그랬어요. 한 달 전 정도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었던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랑 이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무력전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3주 됐죠?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폭탄적인 조치들을 막 내놓게 되면서부터 전 세계가 요동쳤죠. 또 이런 이슈를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하고 이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협정 사실은 연장선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두 편으로 나눠가지고 대체 트럼프는 왜 저러는 걸까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나라가 처하게 될 앞으로의 조금 상황들, 그죠? 뭐 실현, 아마도 실현이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연결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좀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이 트럼프의 어떤 이런 외교적인 여러 가지 전략들, 이제 경제 정책들, 트럼프가 원하는 세계 무역 질서의 재편이라고 하는 것에 그 중심에 요즘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스테픈 이제 미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쓴 보고서가 하나가 있는데, 사실은 뭐 맞다 틀리다 이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이 이 마이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인식과 굉장히 이제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요 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즘 분석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그 목표가 뭘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다뤄보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리죠. PD님 요즘 관세 관련된 뉴스가 엄청 많았던 거 아세요? 그죠? 장난 아니었습니다. 오늘 요거 딱 보시면은 이제 왜 이런 짓거리를 트럼프가 이제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거에 대한 좀 개괄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딱 보니까 막 이런 엄청 말이 많잖아요. 트럼프 관세 폭탄에 대미 수출 14.3%가 급감했다. 막 금값이 또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커다란 이슈죠. 또 트럼프의 관세 폭탄 파월 해임 요구에 셀 아메리카가 가속화되고 있다. 도대체 미국에도 그렇게 좋지 않은 이런 관세 폭탄을 왜 던지는 것이며, 그래가지고 뉴욕시총 하루 만에 4,500조 원이 날아갔다. 막 이런 이제 뉴스들이 많은데, 아니 뭐 미국 뭐 이런 이슈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하죠. 이게 아주 미시적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니 뭐 거시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거시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지만, 미시적으로 보면은 이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중규 주니어들한테도 아주 큰 영향을 지금 주고 있어요. 트럼프가 관세 받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어때요? 제가 우리 중규 주니어들한테 증여를 해줘가지고 미국의 이제 인덱스 펀드를 이제 엄청나게 열심히 많이 구매를 했는데, 그 인덱스 펀드가 뭐예요? 우리 애기들은 지금 관세가 뭔지도 몰라요. 지금 기어다니고 있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트럼프 관세 때문에 여러분들 나스닥 떨어지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 이 아가들의 계좌에 지금 마이너스 10%가 찍혔다고요. 지금 얘네 지금 관세가 뭔지도 모르는 이런 무해하고 무고한 우리 중규 주니어들이 지금 관세 폭탄의 희생양으로 지금 자산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장난이 아니다. 지금 뭐 저의 지금 미국 주식 계좌도 열어보기 싫을 만큼, 그러니까 뭐 저는 근데 하도 옛날에 구매해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이제 손해가 크진 않은데, 우리 중규 주니어들은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최근에 구매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난 지금 10%나 지금 마이너스 10%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다양히 많은 그런 이제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 이런 사건인데, 뭐 여러분 중에도 미국 주식에 물리신 분들이 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또 이제 미국의 작전주 같은 거 하나 물었다가 지금 마이너스 74%인 계좌가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저보다 지금 손해가 막심하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 있는 늙은이에요. 왜 이 늙은이가 이런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제가 쉽게 여러분과 함께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정말 힘든 나날입니다. 근데 이제 또 중간 광고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얼마 전에 한 달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식밥차 한국의 산업편이 개강이 되어서 절망편과 이제 희망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이제 개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지금 절찬리에 이제 상영 중이고요. 몇 편까지 올라왔냐면 두 편 이제 올라왔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시면 좋겠고요. 이 캐스트의 전반적인 내용, 제가 웬만하면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기는 하겠지만 이 캐스트에서 나타나게 된 이 달러와 패권의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려면은 일단 제 캐스트 중에서 달러와 관련된 두 개의 캐스트, 어떤 캐스트가 달러 관련 캐스트인가요? 는 댓글에 누군가가 이제 정보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그 캐스트 두 편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오면 되고요. 두 번째, 제 지식밥자 플러스 중에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 발달 과정을 설명하는 요거를 보시고 오시면 훨씬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죠, 여러분들. 트럼프 아저씨는 왜 저러는 걸까? 저 늙은이, 우리 중규 주니어들의 주식 계좌를 앗아가는 저 늙은이 왜 저러는 걸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단 미란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아까 얘기했던 미란 보고서, 우리나라에서 미란 보고서라고 하고 보통 그 읽으시는 분들은 마이란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편하게 그냥 우리 친구난 친구처럼 미란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대체 이 미란이가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미란 보고서 플레임은 이렇습니다. User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 세계 무역 구조의 재구조화를 위한 사용자 가이드. 유저 가이드래요. 그러니까 유저가 누구겠습니까? 이 무역 질서라고 하는 거를 재편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진 유저는 보통 미국 대통령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에 따르면은 미국 대통령이 알아야 될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재편 구조에 대한 보고서라는 거예요. 허드슨 베이 캐피털이라고 하는 경제연구소에서 이제 나오게 된 보고서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미란이라는 사람이, 미란이가 이제 쓴 겁니다. 미란이가 누구냐? 우리 친구처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빡빡이 대머리니까 친숙하죠? 그래서 이제 아저씨 대머리인데 이 미란이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 사람이 되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젊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40대 초반? 뭐 이 정도밖에 아마 안 됐을 겁니다. 굉장히 젊죠. 경제관료 치고는 엄청나게 젊은 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되게 성공했습니다. Chair of CEA, 우리가 Council of Economic Advisors.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미국에 있는 경제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CEA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최어였던 이제 사람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떤 위치냐면 청와대 경제수석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와대 이제 수석 비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청와대 이제 경제수석 정도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의 약간 부총리급 이 정도라고 이제 거의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에 해당하는 이제 인물입니다. 되게 젊은 나이에 일단 출세를 했고요. 당연히 대학은 어디 나왔겠습니까? 피디 어디 나왔겠어요, 대학? 하버드를 나왔을 것 같지만 사실은 보스턴 대학을 나왔는데 박사는 하버드에서 했습니다. 하버드 경제학 박사죠. 그러니까 일단은 어중근 주눅이 들죠. 어중근은 이제 경제 학사 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간 주눅이 들어요. 이 보고서를 과연 내가 해제해도 되는가? 뭐 이런 이제 의문점이, 과연 내가 이 보고서에 의문을 제기해도 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조금 들기는 하지만 열심히 의문 제기를 해볼 텐데 어쨌든 이제 하버드 경제학 박사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사람 스승이 진짜 걸출해요. 누구냐면은 이 거시경제학 공부하면은 한 번쯤은 만나게 되는, 보통 내가 봤을 때 개론에는 안 나오고 원론 정도 가면 한번 들어볼 거야. 마틴 펠드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펠드스타인이 되게 유명한 아저씨입니다. 그 미국 전미경제소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경제랑 관련된 되게 큰 싱크탱크가 하나 있거든요. 그 싱크탱크의 의장? 뭐 그런 거를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했던 사람이고 미국의 거시경제 정책, 그 성장 이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대가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제자 중에서 우리가 이제 알만한 사람이, 그죠? 레리 서머스라든지 되게 유명한 미국의 거시경제학자. 그 사람의 스승인 거고. 또 이제, 그 누구야? 옛날에 연준 의장에 있었던 벤 버냉키 같은 사람도 이 사람하고 이제 연이 닿았었던. 아마 박사를 지도받진 않았지만 아마도 그 사람의 제자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국은행 총재를 가르친 사람하고 동문수학을 이제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문적으로 봤을 때 이 미란이라는 사람이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 알아서 이제 원래 되게 뉴스에 많이 나오고 그렇게 유명한 정도의 사람은 아니지만 왜냐면 젊으니까 아직.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 미국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거시경제학자에게서 학문을 사사받고 미국의 어쨌든 뭐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할 정도로 되게 젊은 나이에 엄청 영향력 있는 경제 인사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미 이 경력을 토대로 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는 이미 인연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미란이가 쓴 보고서가 쉽게 말해가지고 그냥 미란이 생각이 아니라 사실은 이 지금 트럼프에서 정권을 잡고 있는 수많은 거시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과
트럼프와 아주 밀접한 연결과 인식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보고서일 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밑밥을 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이 미란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이제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이 미란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근데 PD님 아시죠? 트럼프 선거 구호가 뭐였는 줄 아세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거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영어로?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래서 마가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부르거든요. 근데 잘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제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면 트럼프가 이번에 관세 폭탄 딱 던져지고 나서 미국 금융시장이 미친 듯이 하락을 하니까 이 폭스뉴스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Trump warns of transition cost from tariff policies.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지금은 과도기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대가 전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전환하는 시기에는 transition cost, 과도기적인 이행 비용. 원래 시대가 바뀔 때는 이 바뀌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비용이 좀 필요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트럼프의 생각은 뭐예요? 나의 정책이나 나의 경제적인 정책이라고 하는 게 지금 한 시대를 종료시키고 다른 새로운 시대를 지금 열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뭔가 현재 지금 이 시대를 계속 연장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아예 시대의 패러다임을 지금 자기가 바꾸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맥락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내 정책이 관세 때문에 지금 미국 주가가 폭락하더라도 이거를 실패했다라고 보면 안 되고 이거는 사실은 더 커다란 그림을 위한 하나의 어떤 발돋움일 뿐이야. 하나의 어떤 큰 그림을 위한 그냥 스텝 바이 스텝이야.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비용이니까 감당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지금 아메리카를 great again 하게 이제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도 비용도 감당을 못해? 우리 미국의 미래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데 이 정도 비용을 감당 못하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옛날에 이 선거 나왔을 때부터 한 번쯤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PD님 생각해보면 이 마가라는 구호가 되게 이상한 구호인 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건 PD님 그러면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건 뭐가 전제돼야 돼요? 지금은 위대하다 안 하다? 그럼 지금은 안 위대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안 위대한가?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 30년대 이래로 위대하지 아니했던 적이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니 지금 글로벌 GDP 1위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미국이겠죠. 일본 경제연구소에 따르면은 2075년까지 GDP 톱 국가는 미국이 1등이래요. 그러면 안 위대해요? 얼마나 위대한 거야? 이게 온 갤럭시를 통틀어서 위대해지고 싶은 건가? 하여튼 1번 일단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위대해. 두 번째 군사력 1위가 누구겠어요? PD님 당연히 미국이겠죠. 당연히 이미 위대해요. 그죠? 문화적으로 봤을 때도 어때요? 소프트 파워 1위도 미국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이 구호는 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냐? 위대하지 않아야 다시 위대하게 만듭시다라는 말이 성립을 하는데 이미 위대하잖아.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무슨 선진국이 그죠? 거의 전년 동기 대비 막 3%씩 성장하고 그래요. 정신 나간 국가란 말이야. 근데 왜 안 위대하냐고. 그러면 일단은 그 트럼프한테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죠. 형은 이미 위대해요.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지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는 작업에 지금 돌입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트럼프가 생각하는 이 위대함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GDP가 밀려서 위대하지 않은 게 아니고, 미국이 군사력이 떨어져서 위대하지 않은 게 아니고, 미국이 소프트 파워가 밀려서 위대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보고서를 읽어나가는 그 초점이 뭐가 돼야 되냐면 과연 미국이 위대하다는 건 뭐고 위대하지 않다는 거를 뭐라고 지금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건가를 알아야 왜 지금 이러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미국을 위대하게 하려고 이러고 있다며. 그럼 뭐가 지가 생각했을 때
우리 형이 생각했을 때 위대하지 않은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 미란 보고서에서 조금씩 이제 알아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미란 보고서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 deep unhappiness with the prevailing economic order is rooted in persistent overvaluation of dollar and asymmetric trade conditions.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미국은 뭔가 언해피하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경제가 막 2, 3%씩 이렇게 선진국이 성장을 하는데 뭐가 언해피한지는 솔직히 공감이 잘 안 되지만 미국인이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공감이 잘 안 되지만 계속 읽어보면은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보세요. Handicaps American Manufacturing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미국의 이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이 붕괴된 게 나는 좀 불쾌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미국의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이 붕괴된 이유가 뭔고 하고 보니까 overvaluation of the dollar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달러의 과대한 절상, 다시 말하면 달러 가치가 너무 높다는 거죠. 두 번째, asymmetric trade conditions 불공정한 무역적 조건들 때문에 조건들과 이 달러의 과대한 평가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서 달러화의 과대한 평가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이 작살났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 어쨌든 뭐 미란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란이가 하버드 박사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가봅시다. 그래서 얘네가 분석하는 그 미국의 어떤 언해피함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다? 제조업 경쟁력의 약화로부터 오는 거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과도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기는 하죠. 왜냐하면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이 누구예요? 보통 이제 백인 중에서도 이제 노동자였던 백인 계급을 말하는 거죠. 흔히 말하면 우리가 블루 컬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이제 트럼프의 지지층으로 많이 흡수가 됐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근무하던 데가 다 공장인데 이 공장이라고 하는 곳이 많이 제조업이 피해를 입으면서 폐쇄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일부 소수의 전문직 화이트 컬러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 사람들이 불만을 겪게 되고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굉장히 불행하고 빈곤하게 살고 있는데 누구는 소수의 이제 그죠? 이 부자들만 부유해지고 있는 이런 양극화 문제 이걸 딛고 트럼프가 집권을 했으니까 결국 트럼프가 하고 싶은 말과도 일맥상통한 거죠. 여러분들 블루 컬러들 너네 일자리가 없어져가지고 빈곤해졌죠? 너네들에게 뭘 해주겠다? 일자리를 되찾아주겠습니다. 라는 게 기본적인 트럼프의 커다란 비전이라는 거죠. 그게 그가 집권한 바탕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도 뭐예요? 결국 미국 제조업이 작살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표도 나옵니다. 여기에. Manufacturing Employment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가 나와요? 이 제조업 고용이라고 하는 게 곤두박질을 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미국의 제조업은 작살났다. 언제 작살났어요? 언제부터 작살났냐면 70년대에 급격하게 작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왜 그런지는 제가 옛날에 달러 2편에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하여튼 제조업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경제학 학사를 가지고 있는 어준규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근데 원래 이게 무역이라는 게 반복되고 반복되면 원래 나라마다 특화라는 거를 하거든요. 각자 잘 만들 수 있는 것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자 잘 만들 수 있는 것만 만들다 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내가 잘 못 만들고 경쟁의 우위가 없는 거는 점점 못하게 되는 게 경제학적 상식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근데 혹시 박사인데 이걸 잘 모르시나?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준교가 사탐을 가르쳐요. 그러면 당연히 어준교가 사탐을 가르치면은 사탐만 열심히 공부해서 그걸 가르치니까 나머지 것들은 공부를 잘 안 하겠죠. 그럼 뭐 수학 실력이라든지 아니면 영어 실력이라든지 이런 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근데 미국은 사실 이 우위의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뭐에 비교 우위가 있는 국가냐면 농업 생산에서의 비교 우위가 있는 국가예요. 우리나라랑 미국의 주요 수출 품목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반도체랑 자동차를 미국에다가 수출을 한다면 미국은 우리나라에다가 농산물을 수출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그 특화를 하면은 하나는 잘하고 하나는 못하게 되면서 근데 얘네가 제조업 경쟁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제조업은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자유무역의 구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또 했는데 그렇죠? 이런 또 학사의 생각을 미리 예측하신 박사는 반박을 해놨더라고. 이 보고서에다가. 읽으면서 내가 생각했는데 바로 밑에 반박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경제학자들은 여러 무역의 부작용들을 분석에 넣지 않고 따라서 무역을 열심히 하면은 이것이 좋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우는 이콘 101 클래스 경제학 개론에서 배우는 수준의 어떤 무역적 지식. 무역을 하면 결국 교역 조건상에서 무역이 잘 이루어졌을 때 양국이 모두 이익을 본다라는 이런 기초적인 무역 이론에 의존하고 있는데 사실 이 하버드 경제 박사인 내가 봤을 때는 그건 좀 잘못됐을 수 있다. 근데 뭐 본인이 잘못 받고 어쨌건 그걸 떠나가지고 일단 누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대요? 우리 형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한대요.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대. 무역을 하면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경제학적인 이 기본적인 프린시플을 이 트럼프는 그닥 의존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보고서를 더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더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전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주류 경제학자들의 시선, 물론 이분이 주류 경제학자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하버드 박사가 주류 경제학자가 아니기는 또 쉽지 않으니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트럼프와 이 집권 세력의 생각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 무역적 질서에 불만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국가 간의 분업을 담당하고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어서 잘할 수 있는 걸 싸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해서 무언가를 만든다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원인이 이제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좀 경제적이지 못한 좀 다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일단 트럼프는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제품에 대해서 일단 불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그런 의혹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중국에서 만드는 통신 장비나 이런 부분들에 뭐 보안이 좀 미비한 지점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미국의 어떤 국가 기밀 같은 것들을 누출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든지. 근데 미국은 전 세계에 인터넷망을 깐 다음에 그 인터넷망을 도청하지 않았나?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하지만 그거 뭐 미국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뭐 미국은 되고 중국은 안 돼.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쨌든 이런 분업적 질서라는 거는 사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게 어떨 때 작동할 수 있는 거냐면 서로 무역의 관계에 있어서 이 협력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 때만 사실은 실제로 이점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중요한 서플라이 체인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국가랑 갑자기 관계가 확 악화돼가지고 그 나라랑 우리나라가 더 이상 교류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없는 거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서 왔던 이 구조는 필연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에 나오는 말이 그거죠. If you don't have steel, you don't have country 라고 트럼프가 얘기했어요. 철강을 내주면 어떻다? 우리는 나라를 잃게 된다. 이런 얘기를 트럼프가 하는데 철강 산업같이 국가의 안보에 가장 중요한 이러한 산업을 어디에다가 다른 나라에서 철강을 생산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수입해오는 이 구조로서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이 트럼프의 대선 유세 중에 이제 있었는데 그런 인식이 이제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무역의 이익이라는 건 세계가 진짜 평화롭고 상호 협력적이라고 이야기할 때만 가능한 질서이지.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친하게 지내면 되지. 왜 굳이 이걸 또 고립주의를 이렇게 채택하는지가 약간의 저의 의문점이긴 하지만 다 생각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게 미국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불만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미국의 이 제조업이 줄어들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 보고서의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이 보고서가 이제 이야기하는 문제 의식이죠. 바로 뭐냐? 이 트리핀 딜레마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이 보고서의 문제 의식이 시작되는데 트리핀 딜레마가 뭔지는 달러 1편과 2편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좀 빠르게 설명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간단한 건데 우리는 국제거래, PT님, 국제거래의 기준이 되는 통화가 뭘까요? 화폐가 달러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달러라고 하는 건 국제상에서 무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 하나씩 봅시다. 기축통화란 국제결제의 기준이 되는 통화인데요. 따라서 우리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할 때에도 달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무역을 해요. 일본하고 무역을 할 때도 우리는 달러를 써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트리핀 딜레마의 핵심적인 문제가 도출되는데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달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달러는 누가 만들죠? 달러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서 생산된 달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일본 물건도 예를 들면 사올 수 있는 구조가 지금 현재 무역의 구조인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달러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려면 미국의 달러를 어떻게 가져와요? 무력으로 뺏어올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물건을 수출해서 미국의 달러를 벌어와야 되죠. 그럼 미국은 우리나라 수출품을 구입하는 거고 수입해서 구매하는 거고 그 대가로 우리한테 달러를 지불하면 우리는 달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무역을 해서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많은 물건을 수출했어요. 우리는 조금밖에 수출을 못했어요. 그럼 달러를 한국이 미국에 줘야 돼요? 미국이 한국에 줘야 돼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가 수출을 조금 했어요. 그럼 미국이 한국에 달러를 줘요? 한국이 미국에 달러를 줘야 돼요? 반대로? 한국이 미국에 달러를 줘야 되죠. 그럼 한국은 달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트리핀 딜레마의 기초예요. 세계에서는요, 미국과 관계되어서만 무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미국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끼리도 서로 무역을 하죠. 그런데 이 무역에서 사용되는 화폐가 달러이기 때문에 나라들은요, 어느 정도 외환이라고 하는 것을 보유해야 되는데 그걸 달러로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필요할 때 꼭 미국이랑이 아니더라도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인도네시아든 이런 나라들과 무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능하려면 미국 밖으로 달러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미국이 달러를 토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물건을 많이 수입해줘서 미국으로부터 달러가 밖으로 유출되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미국이 만약에 이때 무역수지 균형을 맞춰서 나는 무조건 수출한 만큼 수입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달러가 더 이상 나가는 것도 없고 들어가는 것도 없잖아요. 그럼 미국 바깥으로 달러가 더 이상 유출되지 않으면 미국 이외의 나라들은 가지고 있는 달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혹은 더 이상 달러의 양이 미국 바깥에서 증가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미국 바깥에 있는 국가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벌어들인 달러만 가지고 무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무역 구조가 심각하게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달러의 공급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부루마블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부루마블은 딱 어디서만 할 수 있어요? 부루마블 머니가 있는 만큼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계속 거래 규모가 늘어나면은 부루마블 시간이 지나면서 돈이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루마블 머니를 계속 찍어가지고 우리 이 무역 질서에다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미국이 만약에 그런 역할을 안 하고 무조건 무역 수지 균형을 맞춘다라고만 하면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달러를 직접 생산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같은 북한 같은 나라는 가끔 달러를 생산하기도 하는데 위패 만들어 미주 지폐 만들어서 근데 뭐 하여튼 그런 게 아닌 이상 달러라는 게 더 이상 나올 구멍이 없기 때문에 이 무역 규모가 점점 커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의 무역 규모는 점점 커져왔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그게 바로 미국이 계속 지속적으로 전 세계적인 무역 규모의 성장만큼 달러화를 공급해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공급해줬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이 달러를 공급하려면 기본적인 전제는 그만큼 수입을 많이 해서 그만큼의 달러화를 다른 나라에다 뿌려줘야 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무조건 수입을 많이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자신들의 달러화가 이 수입품에 비해서 어떻게 밖으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 그 달러화를 가지고 다른 나라들도 또 서로 무역을 하면서 이 무역 규모가 커지고 무역 시장이 유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이 달러를 기축통화로서 사용하자라고 선언을 한 그 순간부터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뭐가? 미국은 계속 남의 나라 상품을 수입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달러를 외국에다가 지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정해진 운명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트리핀 딜레마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기축통화로 선정이 되고 싶은 나라는 필연적으로 무역 수지, 다른 나라와의 무역 관계에서 계속 적자를 내서 계속 달러, 기축통화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므로 기축통화 역할을 맡은 나라는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역 수지를 흑자를 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과 기축통화의 패권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서로 상충하는 관계다. 그래서 딜레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수출해서 돈을 벌고 싶어. 근데 우리나라가 수출해서 돈을 벌면 세계에 있는 달러를 흡수하게 되기 때문에 세계 무역 구조가 붕괴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맨날 손해보면서 다른 나라에게 달러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 미국은 기축통화를 왜 했어요? 물론 당연히 가장 압도적인 장점이 있죠. 뭐냐? 달러가 뭐예요? 종이 쪼가리죠, 그냥. 그쵸? 그럼 내가 어떤 물건을 뭐 하고 싶어요? 수입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달러를 미국으로부터 벌어와야
뭔가를 수입할 수 있지만 미국은 달러 자체 생산국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 달러를 직접 그냥 찍어내면 되죠. 자기네가. 그죠? 얼마나 큰 이점이에요. 여러분 집에 돈을 찍어낼 수 있는 프린터가 있어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을 때마다 돈을 막 찍어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 물건 살 수 있다 그러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완전 행복하죠,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축통화 패권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이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찍어내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나라한테 뿌려주면은 다른 나라들이 그 돈을 받고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미국은 종이를 팔아서 다른 나라 상품을 사오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강력하고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원천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당연히 이 무역수지 흑자를 볼 것이냐 기축통화 패권을 가질 것이냐 라고 하는 이 갈림길에서 1930년대 어떻게 됩니까? 브레튼 우주체제라고 하는 것을 만들면서 이 기축통화의 패권 지위를 선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캐스트 달러 1편과 2편에 이제 계속 나왔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야, 그러면 너는 종이 팔아가지고 지금 남의 나라 물건을 사는 애들인데 고마워할지언정 왜 이제 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왜 다른 나라에 대해서 미국의 무역을 흑자를 보는 나라들을 다 좁혀겠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종이를 찍어가지고 다른 나라 물건을 사와요. 이게 처음에는 괜찮았어. 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맨 처음에는 이 달러를 찍어낼 때 미국이 약속을 했어요. 얼마만큼만 찍어내겠다? 원래 달러가 존재하기 전에는 국제 간에 금을 가지고 거래를 했으니까 이 금의 양만큼 일정하게 달러를 찍어내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거였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터지게 되냐면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해서 내가 지불해야 되는 돈과 수출해서 내가 벌어들이는 돈 중에서 수입 대금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즉 들어오는 돈보다 무역을 해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돈을 찍어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돈을 계속 찍어내기만 하면 어떻게 찍어내느냐? 수입 대금은 어떻게 줘야 돼? 간단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내가 쓰는 돈과 버는 돈이 있는데 내가 소득은 500만 원인데 한 달에 1000만 원을 써요. 그럼 PD님 500만 원 어떻게 해와야 돼요? 은행에서 대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한 거예요. 미국도 똑같아요. 대출을 받아요. 그만큼의 돈을 찍으면서 채권이라는 걸 발행해서 다른 나라에게 팔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빚을 내는 거. 국채를 발행하는 거.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어떻게 해온 거냐면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때마다 계속 달러를 찍고 채권을 발행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적자를 메워왔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빚만 지는 국가.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 빚져요. 다음 달 돼서 은행에다 또 얘기해요. 500만 원 빌려주세요. 그 다음 달에 또 500만 원 빌려주세요. 그 다음 달에 500만 원 빌려주세요. 하다 보면 은행이 나한테 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죠. 왜? 야, 쟤는 소득보다 지금 소비가 많아. 미친놈이야. 어때? 쟤는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겠는데 하면 이제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는 시점이 온단 말이야. 근데 미국도 똑같은 거죠. 아니 어떻게 계속 수입만 많이 하고 수출은 조금 해가지고 계속 빚을 지는 나라를 믿고 어떻게 빌려줄 수가 있지? 이게 이제까지 가능했었던 무역 질서상의 이유가 뭐냐면은 이 국가가 미국이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왜? 1번. 일단 미국이라는 국가의 채권을 사요. 그러면 PD님 미국이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할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나라보다 오래 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나라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 거야. 적어도 우리나라보다 오래 갈 것 같은데 저 나라가? 저 나라가 망하는 건 외계인이 침공할 정도 아닌가? 그게 뭐 군사력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의 여러 가지 기술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인데 어쨌든 미국이라는 나라가 엄청 강력하고 부유한 나라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미국이 채권을 발행하면은 달러를 주고 그거를 사갔던 거죠. 이런 걸 달러 채권 환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이 수출을 통해서 달러를 열심히 뿌리면 그 달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권을 발행해서 다시 걷어가는 형태였던 거예요. 이제까지 무역의 방식이. 그래서 미국은 계속 적자를 보지만 그 달러를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다른 나라로부터 다시 흡수를 하니까 이걸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그런 구조였던 거죠. 근데 왜 미국은 특별하냐?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안전하게 수익을 주니까. 그 미국 채권을 구매하면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그 채권에 해당하는 이자를 계속 줍니다. 어차피 이 나라들이 달러를 그냥 들고 있어봐야 의미가 없잖아. 물가 상승하는 것만큼 이 나라들도 자신의 외환을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물가 상승으로부터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미국 채권을 이걸 가지고 구매를 하면은 미국이 이자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 갚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장 확실하죠. 설마 미국이 채권을 띵가 먹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강한 거예요. 왜냐?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니까? 물론 찍어내니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산업이 탄탄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한 10대 기업들을 꼽아라.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절반 이상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탄탄한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기본적으로 그 기업들이 내는 세금으로 굴러가는 나라고, 그럼 그 기업들이 내는 세금이 끊기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미국 정부는 그 기업들을 바탕으로 강력한 조세, 징수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조세를 거둬서라도 우리한테 빚을 갚아줄 거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의 생각이 이제까지 이 질서를 계속 지배해 왔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미국의 산업과 기업의 생산 능력, 미국의 GDP라고 하는 게 전 세계 1등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신용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생산 능력, 다시 말해서 소득이 높은 사람인 거지. 얘가 빚은 많이 지고 다니는데 소득이 정말 높은 애야. 그러니까 어때? 얘가 빚 줘도 알아서 갚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달러를 찍어내가지고 수출을 하고 또 채권을 발행해서 달러를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이 순순히 채권을 사줬던 거죠, 이제까지. 근데 문제가 뭐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터지죠. 코로나 이후, 사실 그 이전부터도 이미 시작됐던 일일 거예요. 코로나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의 부채가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이 아무리 GDP가 큰 나라라고 하더라도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가 점점 의구심으로 뻗어 올라오고 있는 거죠. 언젠가는 달러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두 번째, 미국의 GDP는 여전히 1위지만 제일 큰 문제가 1960년대 미국은 세계 절반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국가였어요. 1930년에는 거의 60%에 가깝습니다. 60에서 70%에 가까워요. 즉, 전 세계에서 물건이 10개가 만들어지면 6개, 7개를 미국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2020년대가 되면서 미국이 전 세계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내외로 뚝 떨어졌습니다. 즉, 이제는 전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생산 비중이 차지하는 게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그럼 이제 슬슬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겠어요? 과연 미국이라는 국가가 이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쪼그라들었는데 과연 이 국가가 이 수많은 빚을 갚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미국이라는 국가가 이 수많은 빚을 갚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 어때요? 더 이상 국가들은 미국의 채권을 구입하지 않겠죠. 더 이상 국가들이 미국의 채권을 구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자국이 뿌려들인 달러를 걷어들일 수 없고, 이 얘기는 결국 사람들이 달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고, 어느 순간 이게 팡 하고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달러를 받고 물건을 수출해주는 그런 멍청한 짓을 하지 않는 그런 시점이 오겠죠. 그걸 뭐라 그래요? 미국의 디폴트라고 부르죠. 더 이상 미국이 주는 달러를 신뢰하지 못해서 달러를 받고 물건을 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국제결제통화로서의 기축통화인 달러의 지위도 박살나는 거고, 미국은 더 이상 아무 국가들한테도 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렇죠? 이 미국은 망하는 국가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도 그렇고 이 미라니도 그렇고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이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패권의 상실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미국이 망하고 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제까지 우리가 모든 결제를 달러로 했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가 결제 대금으로 주고받던 달러가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이 물건을 지불하고 지급받던 수많은 사람들의 자산 가치가 다 사라진다는 얘기고, 그 사람들의 자산 가치가 한 번에 사라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그냥 달러를 가지고 있던 나라는 다 그 달러 자산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수많은 재산들이 과연 없어졌을 때 이 세계 경제가 폭발하지 않고 남아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게 이 미라니의 입장인 거예요. 이게 단순히 달러 패권의 지금 신뢰 상실이라고 하는 게 물론 미국의 문제지만 사실은 미국의 문제보다도 누구의 문제냐면 결국 전 세계 경제에 유지될 수 있느냐. 이 지금 현행 무역 구조와 이 달러를 중심으로 한 전 세계 금융 구조가 유지될 수 있는가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논쟁이 지금 처음 있었던 논쟁이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논쟁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반복되어 왔던 논쟁이고, 그때마다 미국은 다른 나라를 후드려 패면서 이거를 해결했는데, 그죠? 어떻게 후드려 패면서 해결했느냐? 그 내용이 이제 다음부터 이어지겠죠. 그래서 사실은 기출반복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있는 건데, 그 내용부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어떤 기출반복이 있었는지 달러 1편과 2편을 여러분들 미리 보시고 오면은 훨씬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달러 1, 2편을 한번 보고 오시고요. 어떤 게 기출반복이었는가 하는 내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쭉 이어서 이제 어디까지? 과연 이 기출반복에서 이번
문제는 어떻게 변형되어 나올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건지 하는 내용들을 쭉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